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바로 조선일보인데요. 자유민주연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G7 초청받아서 여러 정상들과 만난 소식입니다. 화면 바꿔보겠습니다. 10차례나 정상회담했고요. 자유민주연대를 굳혔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완전 복원했다. 그리고 젤렌스키도 만나서 북중러 위협 맞서서 국제 공조해주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거는 위령비 참배하는 모습인데요. 다음 신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은 중앙일보입니다. 과거사 앞에 자 어떤 내용인지 펼쳐보겠습니다. 과거사 앞에 한미일 정상 함께 고개 숙였다라는 보도가 중앙일보 통해서 나왔습니다. 히로시마 하린 위령비 첫 동반 참배했고요. 윤 대통령 기시다가 미래를 위한 행동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문가들도 결정적인 화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공식 사죄라든지 다소 조치가 부족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문 조선일보 보시죠. 문재인 정부 청구서. 자, 탈원전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미 문 정부 때 23조, 앞으로도 또 24조의 어떤 탈원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함께 폐기가 됐지만 과거 무모한 정책 탓에 여러 가지 손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지난 주말 외교적으로 숨가쁜 일정을 보냈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용산을 오가면서 무려 10개, 10여 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면서 지난 주말 그야말로 외교 빅데이였습니다. 순방은 짧았지만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Actually, principle, the position of principle that 여러 일정 중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과 면담하고 또 한일 정상이 함께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영상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원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ユン大統領とは2ヶ月の間に3度目の会談であり、我々の下で日韓関係の進展を如実に示すものだと感じています。このことは日韓両国の関係においてまた世界の平和を祈る上においても大変重要なことであったと感じています。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위령비를 찾은 건 그리고 공동으로 찾은 것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걸까요? 최병무 위원님? 자, 기본적으로 이게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네. 그렇죠? 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군이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그 피해자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뭐 일본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도 거의 2만 명 정도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유족이나 아니면 그 피해자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일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본인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이제 프레임을 짜놓은 아마 이런 데에 말려들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분석도 가능하지만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의지라고 봅니다. 뭐 전체 히로시마를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했든 방문하지 않았든 간에 네. 여튼 뭐 도쿄에서 만날 수도 있고 네. 우리 한국민들이 일본에 저 중에는 이제 강제징용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주려는 의지가 저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두현 의원님은 또 다른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일단 아마 가장 걱정을 했던 거는 일본의 이 희생자 프레임에 말리는 걸 아마 경계를 했던 것 같고요. 이 희생자,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가 정식으로 만들어진 건 2000년대 이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 20년 된 거고 그 앞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일본인 희생자들하고 좀 섞여가지고 지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더욱 좋았고요. 뭐 또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 아마 이 국내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정부 성향에 관계없이. 그게 자연히 또 결국은 도쿄가 아니라 히로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아마 짧은 순방 일정에 일정 조정을 이전까지는 하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윤 대통령은 어찌됐든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어서 뭐 차라리 잘 됐다. 이번에 한번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폭 피해자라고 하면은 그게 일본인이 됐든 우리 한국인이 됐든 기본적으로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한일 관계 성격에 따라서 추모받고 추모 안 받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모를 해야죠. 일단은 그 피해자 아닙니까? 원폭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비로소 한일 관계가 뭔가 좀 본 궤도, 제대로 된 궤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도 그만큼 그 정치적인 부담도 적었고요. 또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이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원폭 피해자, 일본인이 됐든 한국인이 됐든 더더욱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또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추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 그대로 앞으로 평화로운 그 동북아를 위해서 네.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일은 기본적인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이 시작이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폭 피해자 유족들의 반응은 동아일보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일 정상 참배 꿈인가 싶어 마음속으로 울었다라는 얘기들이 현지에서 들려왔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 제1동포 모두가 감개무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참배해 오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고마움도 묻어나는 그런 입장을 동아일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일정 중에 또 눈길을 끌었던 것은 한미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차 위원님, 어떤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 작년 11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사실 한미일 정상 회동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이제 갑자기 생겨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뭐 언론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아마 한 3분 정도, 네, 뭐 길어도 5분을 넘지 얘기하는 것도 않았다라고 얘기가 되죠. 뭐 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을 비롯해서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회의 3자 정상회담 과정에서 실제로 완전히 나와서 논의가 됐다라기보다는 이미 실무선에서 논의가 된 걸 재확인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 오히려 더 주목할 만한 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이제 3자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DC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한미일 간의 3자 셔틀 외교가 거의 정례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던져주는 상징성은 지금 아마 한미일 이렇게 협력이라든가 아니면은 한미 동맹
또는 그 이 한일 간의 관계 개선 네. 이거 전체의 방향성에 비해서 이거를 굉장히 지금 좀 그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직간접적인 경고를 한 적도 있고요. 네. 근데 아마 이 메시지라는 건 지금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미 그다음에 그 한일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거고 네.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거다라는 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워싱턴에서의 3자 그 이 회동 초청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야죠. 3국의 관계가 더 확고해졌고 공고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김상일 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중 견제가 미국 정치의 가장 큰 축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본을 끌어안으면서 미국이 대북 그 견제 정책의 한미일 동맹이라는 축을 세우는데 굉장히 그 수월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고민이 좀 많아질 텐데 제가 볼 때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건 기본이니까 그것을 공고히 하되 그것을 공고히 하면서 물밑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어떤 실리 외교들을 긴밀하게 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G7 회의 곳곳에서 한미 정상은 한결 친밀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서 급하게 뛰어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도 포착이 돼서 화제가 됐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총총 걸음으로 네네. 뛰어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런 경우가 뭐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요, 흔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게 지금 아마 다른 그 이 미국 대통령하고 다른 국가 정상과도 저런 그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 찾아봤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찾지를 못했어요. 저렇게 물론 저게 이제 영상에 순간적으로 잡힌 건지 이제 잡혔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정상 간의 만남이라는 게 의전이 중요시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상당히 이제 격이 없이 저렇게 그 이 반가움을 표시했다는 것 자체가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의 지금 분위기가 네. 그대로 지금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서로 믿는다라는 네. 그 의사 표현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의원님. 그리고 저 자리 이후에 이어진 그 만찬에서도 두 사람이 굉장히 좀 화기애애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일단 뭐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서로 좋은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네. 반갑게 뛰어가서 만날 수 있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그 세션에서도 네. 좀 주로 이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식량 문제라든지 또 감염병, 질병 퇴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후 온난화 방지를 위한 그 탈탄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대변인이 밝히고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네. 국제적인 무대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상회담 자주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자주 하고 하는 것은 역시 그 방향 면에서 굉장히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노래 한 곡이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이 과거 국빈 방문했을 때 지금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었는데 그게 이번에도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잘 계셨어요? 작년 11월에 뵀는데 6개월 만에 뵙습니다. It is, but it's been a very busy 6 months. And I've even seen you sing in the White House. Say dinner.
자, 외교 과정에서 정말 그 말 한마디, 노래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만찬 같은 데에서 어느 나라 정상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는 게 그 드물지요. 굉장히 드문 겁니다. 이제 한국은 뭐 국제적인 의상이 그 상당히 높아진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데에서 그 이제 윤 대통령이 저런 노래를 불렀다 하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을 만나는 그 세계의 아주 유수한 인물들이 저 문제를 자꾸 화제로 이제 삼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외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뭐 외교 행사는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노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30여 분간 정상회담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까, 차 위원님? 네, 지금 일단은 그 이 야전 후송 차량, 긴급 네. 후송 차량들, 이 부상병들이나 환자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다음에 지뢰 탐지 장비, 이걸 이제 조기에 이런 그 이제 주로 인도적 견지에서 그리고 비살상용 그 장비나 무기들을 이 조기에 공급하기로 됐는데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그 이 대통령께서 그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뭐 여지를 열어놓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아직도 유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요. 네. 사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가장 일차적으로 시급한 거는 상대방을 격퇴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겠지만은 그렇죠. 지금 이게 장기전이 되면서는 사실 전방에서 그 전방 지역에서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얼마만큼 후방 지역에서 피해가 빨리 복구가 되고 특히 그 러시아처럼 네. 뭐 이게 전면 동원을 내서도 계속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러시아의 경우와는 달리 네.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비교적 사람들이 덜 다치고 다치더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이게 전형적으로 그런 쪽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이런 그 후송 차량이나 야전 병원 같은 시스템은 조기에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냈는데 실적으로 이번에 반영이 됐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지뢰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군인하고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그렇죠. 비인도적인 무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뭐 이걸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반발했던 러시아조차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퍼스트 레이디로서 G7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특히나 일본의 유코 여사와는 별도 친교 오찬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미국의 해산물이 가득하네요. 우리 여사님. 자, 개인 일정 없이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일정을 다 소화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아까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 오코노미야끼는 뭐 그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빈대떡하고 아주 비슷한 일본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관계 개선이 되니까 네. 영부인들 그 사이에서도 아주 관계가 좋아지죠. 어찌 보면 그 영부인 간 그 대화나 이런 데서는 과거사 문제 같은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별로 그 화제에 오를 일이 없는데 네. 저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가 이제 그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한 단계씩 진전하고 있고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우 의원님 이렇게 좀 외교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지지율도 많이 좀 올라간 것 같던데요. 그렇죠. 저는 그 외교적인 면에서는 일단 좀 숨통이 트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노력은 많이 했겠지만은 네. 노력한 만큼 소득은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사실 불편했고 네. 일본하고도 매우 불편했고 네. 미국하고도 이렇다 할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국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로 하는 그것을 네. 기본 가치로 하는 그 국제적인 연대를 강조하면서 일단 한미일 관계가 일단은 복원이 됐습니다. 복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 안보, 외교 쪽으로 더욱더 좋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외교가 좀 뭔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좀 안도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이런 그 성과가 있으면은 당연히 지지율은 좀 오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안주하면 안 되겠죠. 결국 외교는 또 디테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바를 어떻게 국내에서 또 잘 치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네. 또 성과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야 되고 네. 또 돼야 설명을 잘 해야 되죠. 네. 그래야 이것이 하나의 그 시너지 효과를 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의 뭐 소득이나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비용과 이익, 편익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지금의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불했던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 비용에 충분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지 네. 지금부터 벌써 성과가 크다라고 얘기하면 그 성과들을 가져오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부분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디테일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외교적 성과를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했던 내용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차두현 위원 함께하셨는데 여기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계속 의문에 의문을 더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의 코인 게이트 최초 보도 내용은 게임 회사인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를 60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짠돌이 행세를 했던 김 의원이 이 큰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부터 무상 제공받은 것 아닌지 등등 여러 다양한 의혹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 코인을 발행한 위메이드사의 임직원이 최근 3년간 국회를 14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14차례 방문이 있었지만 김남국 의원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위메이드의 입법 노비가 의심되는 대목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P2E 업계는 쉽게 말하면 고스톱 마니가 있잖아요. 그걸 현금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냈었고 김남국 의원이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실제로 P2E 허용하자는 토론회도 김남국 의원이 주최를 했고 냄새가 많이 난다. 그렇죠. 이게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대선 직전이에요. P2E 업체, 그다음에 관련 협반체들이 의원실들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계속 뭔가를 설득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김남국 사건 터지면서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합법화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위메이드사에서 정확히 뭐 만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누가 누굴 만나고 하는 것들을 보고 제가 정확히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파악할 수 있나요?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뭐 조사해보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밝혀진 건 14차례입니다. 국회 본청 1차례, 그리고 의원 회관 13차례. 이렇게 지난 2020년 5월부터 23년 5월까지 14차례에 걸쳐서 위메이드 임직원들이 국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드나든 횟수는 더 있을 수 있다.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본 게 그 출입 신청서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속을 적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저도 가끔 출입해 보면 또 소속을 안 적어도 그냥 이렇게 그 신분증 확인하고 드나드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메이드라고 임직원이 위메이드라고 소속을 적고 한 게 14차례. 네. 그렇죠? 안 적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위메이드가 아닌 네. 다른 게임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법 노베라고 한다면 위메이드가 아닌 회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도 각각 또 로비에 나섰을 수 있거든요. 역할 분담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상상력의 차원이지만 여하튼 국회에서 통계를 내보면 네. 뭐 소속을 안 적은 사람 다른데 이렇게 따지면 그게
횟수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 14건이라는 건 아마 최소한의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임직원이 왜 국회를 찾았는가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한국게임학회장 역시 위메이드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메이드는 P2E, 플레이2원, 돈 버는 게임 합법화를 위해서 정치권 로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업계, 정치권의 이익 공동체를 분쇄하기 위해 의원실 방문자 출입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차례나 갔지만 어떤 방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지는 아직 드러난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의 의혹과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실제 입법화에 앞장섰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우리가 의원회관에 있어봤잖아요. 그렇죠. 의원회관에 드나드는 그 목적은 대부분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원실 방문을 하기 위한 거. 네. 또 하나는 각종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세미나나 공청회 네. 이런 거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방문 목적을 보면 알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방문하기 위해서도 의원실에서 허락을 해줘야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실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4차례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13차례가 이제 의원회관이기 때문에 네. 이 지금 드러난 것만도 13차례인데 이 위메이드 직원이 어떤 의원실에 허락을 받고 어느 의원실에 갔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 간 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하지만 그 의원실에 갔는데 그 의원이 이런 그 P2E 관련해 가지고 특히 위메이드에서 만든 그 코인 그 위믹스죠. 네. 이 위믹스를 김남국 의원처럼 60억 원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런 그 P2E와 관련된 입법을 만약에 하려고 노력을 했다. 입법 활동을 했다. 그 의원이 네. 위메이드 직원이 만난 의원이 그러면 이것은 완벽한 이해 충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뭐 길게 끌 게 아니라 의원회관에 가서 누구를 만났고 그 의원이 이런 관련 주식을 가지고 관련 코인을 가지고 있었고 또 관련 입법 활동을 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실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남국 의원의 입장은 아직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공인이라면 네. 그것을 갖다가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놓은 해명들도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네.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가지고 있을 네. 진짜 자격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공직, 그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결단을 하고 국회 동료들이 무슨 제명이니 뭐니 윤리위에서 여러 논란이 있고 네. 서로 또 내분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제거해주는 차원에서 본인이 사퇴를 결단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공식 입장은 없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가평 휴게소에서 과연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일종의 잠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김남국 의원의 입장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메이드 대표는 직원의 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갔다고 하더라. 뭐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을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꾸린 진상조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의원이 왜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 본인도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영국 대표께서는 왜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답답함을 토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거래소와 또 모든 자료에 대한 그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이 코인 게이트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답답한 건 뭐 많은 국민들이 더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좀 장영국 대표 그 만남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출입을 14번 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만나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회관 이외에서 안 가서 만나도 그렇죠. 되니까요. 네. 회관 이외에서 만난 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장영국 대표의 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정확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기업의 생리상 그거는 거짓말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은 급여를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일을 얼만큼 했다는 걸 위에 보고해야 생색도 나고 그다음에 자기 일한 값어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보고되지 않았다. 그 부분도 저는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혹에 의혹을 또 의문에 의문을 더하고 있는 그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인데 답답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게 더 답답해지는 대목이죠. 자, 거액의 코인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의 재산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코인 매도 금액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어떻게 쓰였느냐 이것도 의문인데 여당에서는 대선 자금을 위한 자금 세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김남국 의원의 재산 친구에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까웠습니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대형 거래소에서 굳이 코인을 꺼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정한 정치 자금이나 자금 세탁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은숙 변호사님, 정말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거액이 사라진 시점이 공교롭게도 대선 전이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런 코인의 그 금액이 가액이 부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고 그것이 사실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 코인 회사에 투자가 돼서 그 자금이 사라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이건 전형적으로 이건 자금 세탁이다. FIU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금 세탁 의혹이 높다. 그럼 이 30억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뭐 시중에서는 20% 수수료를 떼고 나서 본인한테 돌려주는 구조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법이 나올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과연 대선 자금이 아닐까? 아니라는 거를 물론 이제 김남국 의원 쪽에서 댈 필요는 없지만 유동규 일당이 대장동에서 이루어진 그 엄청난 금액이 저수지라는 명칭으로 국민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코인에선 안 했겠느냐 이런 의혹이 이제 쌓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항거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말이 많은 당입니까? 그런데 입을 꽉 다물고 있으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최병우 위원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 지금 누구도 사실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그러나 이제 분명한 사실은 네. 언론에 보도된 걸 기준으로 볼 때 작년 2월에 사실은 그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업비트라는 김남국 의원의 개인 계좌로 옮겨갔어요. 위믹스가. 네. 이게 이제 거의 뭐 36억 원어치 내지는 40억 원어치라고 40억 그래요. 정도 넘죠. 근데 업비트에서 곧바로 그게 또 자기 지갑으로. 개인 지갑으로 네. 카카오 계열사에 뭐 클립으로 옮겨갔단 네네.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업비트가 이거 이상한 비정상적인 거래다라고 해서 소명을 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4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30억 부분을 소명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자금이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소명을 못했을까요? 했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이죠. 네. 근데 소명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대선 한 달 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나중에 진짜 그 클레이페이라는 거를 팔아서 누군가가 다시 김남국 의원한테 현금으로 줬는지 그거는 뭐 하태경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김남국 의원이 30억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못했다는 거는 여하튼 의심스럽다까지는 우리가 사실로 믿어도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왜 해명을 못했을까보다는 이제 막 상상력이 엄청나게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누구 자금이냐 이렇게 되는 예,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도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했을 거라고 봐요. 김남국 의원 본인만 알겠죠.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게 점점 더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이 꽤 걸릴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상임위 때 만약에 코인 투자를 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 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김남국 의원 처음 코인 투자 얘기 나왔을 때 갑자기 60억 얘기 나오고 뭐 이거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뭐 뇌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자, 감싸는 모습입니다. 김영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녀 사냥이 아니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김남국 의원 본인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네. 거래 내역을 밝혀야 되는 거고 네. 왜 하루에 7, 8번씩 쪼개기 인출을 했는지 이걸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막힌 것은 네. 아니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데 네. 코인 투자 그 인출하고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이원영 의원이 민주당의 소속 의원이지만 저는 같은 민주당으로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코인 투자가 비도덕적이냐라고 물으셨잖아요. 네. 권력과 정보를 가진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옹호하려고 하시는 분이 또 시민단체에서 오랜 동안 뭐 도덕성 우위를 근간으로 시민운동을 해왔던 분이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뭐 마녀 사냥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거래 내역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이 해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부분까지 더 부풀려져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대선 자금, 우리 최병명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직 드러난 게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과도한 추측까지 하게 만드는 것을 김남국 의원이 좀 오히려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해명을 하든지 해명이 불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공적인 자리를 내려놓든지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적극적인 해명을 하라는 요구들이 많은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일단 피하고 봐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김남국 의원이 지금처럼 언론에 나타나지 말고 자숙하면서 윤리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대비를 해야 된다. 2030 젊은 세대, 쉽게 말하면 가상코인에 관심이 있는 2030 세대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태풍이 뭐 짧으면 지나갈 거다라고 하는데 뭐 짧으면 뭐 합니까? 집이 날아가면 끝인데. 자, 진중권 의원 저렇게 받아쳤습니다. 신은숙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그냥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한데 박지원 전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망가라라는 조언이시잖아요. 이게 조언인가요? 이런 부분이 TV에까지 나와서 원로인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다니까 후배 의원들이 배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가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로 오히려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태풍이 뭐 짧지만 집이 날아갈 수 있다. 집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일단 집이 날아가려면 민주당이 이제 당을 뭐 폐쇄돼야 된다는 의미일 것인데 네네. 그것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검찰에게 짐이 주어질 것인데 검찰은 가짜 뉴스다, 정치 공세다라는 혐의를 쓰지 않기 위해서 그런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너무나 세세히 수사를 하고 있고 과거 정권의 적폐, 문정부의 적폐 청산을 위해서 지금 검찰이 수백 명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누적된 피로 그다음에 이런 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력으로 이겨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인데 여기다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까지 터져서 이거를 수사하려고 하면 각 게임 업체와 그다음 계좌 전부 들여다봐야 되고요. 관련 의원들 이런 거 다 들여다봐야 되고 그다음에 통화 내역 조회해서 관련자들 다 만남을 다 이렇게 다 어떻게 만났는지 일일이 증언을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 대선 자금과 관련이 있고 네. 여기에 불법 정보가 개입이 돼서 일부러 이렇게 개입이 됐고 이서 개인적인 재산을 축적했다라면 날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양이원영 의원이 600만 명이 넘는다 코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다 비도덕적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소송에서 재산을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서 코인에 투자했다라는 당사자들 정말 많이 봤는데 코인에서 돈 벌었다는 당사자 단 한 명을 못 봤습니다.
이건 제가 변호사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단 한 명도 코인에 돈 벌었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수십억 원을 벌 수 있었을까요? 그럼 이 수십억 원의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600만 명의 개미 코인하는 사람들 돈을 긁어 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600만 명이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코인하는 게 비도덕적이냐 여기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0만 명의 코인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자고요. 돈 번 사람 있는지 손들어 보시라고 하시라고요. 본인이 잃은 돈이 김남국 의원한테 갔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폭파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수사도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저희가 넘어갈 텐데 이것 또한 검찰의 수사 상황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 상황인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성만 의원이 검찰 조사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윤관석 의원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의원을 시작으로 이 사건과 연루돼 있는 지금 현재 검찰이 일정 부분 상당히 특정했다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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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지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한 3테이블 정도 하면 12명이면 충분하잖아. 사실은 그날 돈 100만 원씩이라도 봉투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은데 한 돈 1000만 원만 줘라.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나한테 만들어서 줘. 신은숙 변호사님, 날짜가 좀 특정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날짜는 특정이 안 됐는데요. 네.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사를 비공개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상은 이번 주말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25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관석 의원을 만약 구속하려고 하면 이 신청이 본회의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볼 때 이번 주말에는 조사를 해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예상이 되는 이유는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시를 했습니다. 이 영장에 보면 구척 400만 원 정도의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있어서 강내구 전 회장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권유한 내용이 있다라고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이미 구속이 된 강내구 의원과 그다음에 이정근 전 이정근 씨에게 어느 정도 진술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들고 대체적으로 수사 과정의 그 과정을 보면 각종 증거를 모아서 마지막으로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조사가 완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근 씨가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협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정근 전 부총장의 남편도 USB를 검찰에 갖다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수사에 굉장히 협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내용들이 저기에서 나왔을 거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그 녹음 파일 자체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날짜별로 특정돼서 전부 다 있고요. 조금 전에 윤관석 의원 얘기했듯이 인천에 둘하고 누구 그게 다 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아마 상당수 현역 의원들을 특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간 지지부진한 듯한 느낌을 보였던 이 돈봉투 관련 수사가 사실은 그동안에 지역 위원장이나 캠프 상황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소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50만 원짜리 봉투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마 시인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300만 원짜리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문제인데 윤관석 의원 주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주말 전에 거의 조만간 아마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래서 원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늘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검찰이 지난 주말에 그 언론에 브리핑을 할 때 이번 주말이 그 강내구 씨 구속 그 기한 만료예요.
그리고 끝나면은 구속 기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 좀 대략 매듭 짓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러면 윤관석 의원에 대한 뭐 영장 청구가 되든 안 되든 네. 적어도 조만간에 조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모르죠. 비공개 요청을 받아줘서 지금 이 순간 조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한번 뭐 나중에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돈봉투 의혹 수수한 그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특정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들이 특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현역 의원 최소 10명, 10여 명으로 지금 검찰은 특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강내구시를 통해서 돈을 300만 원씩 이렇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울 지역구 A 의원, 인천 지역의 B 씨, 그리고 경기도 지역구의 DEF, 그리고 호남 지역 G 의원과 또 다른 HI 의원 등 10여 명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영우 의원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레파토리이긴 합니다만. 그 부인하기가 힘들겠는데요. 아까 이정근 씨하고 윤관석 의원의 그 녹취록, 녹취 파일 들어보니까 너무 리얼합니다. 너무 사실적이고 그것도 뭐 돈봉투도 보니까 사람 봐가면서 무슨 뭐 누구는 의원은 현역 의원은 300, 지역위원장들은 뭐 50입니까? 근데 저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저도 뭐 전당대회 제가 출마도 해봤고 또 다른 후보 뭐 도와도 줘봤습니다만은 저런 짓 못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저렇게 심하게 그다음에 뭐 돈 봉투 뭐 3개 뺏겼다, 나도 달라 이런 식으로 아주 편안하게 저렇게 일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제가 사실 엄청나게 놀랐어요. 저도 국회의원 3번 해봤지만은 그리고 저런 게 일상적이다라고 만약에 국민들이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 정치권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혐오감이 더 커지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빨리 어쨌거나 민주당이 이거를 잘 털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엄청난 정치 위기가 몰아닥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부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 이제 조사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 지난주 금요일에 조사를 받았죠. 결백하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주장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녹취록에서 송 전 대표를 언급했던 건 송 전 대표를 방패막이 삼아서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결백함을 주장을 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지나치게 녹취록을 편향된 확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무리한 수사다. 돈봉투와 관련된 거는 저와 관련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정근 씨의 돈 요구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송영길 후보한테 얘기한 것이니까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 녹음 파일에 보면요,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오전에 줄게. 이렇게 10시에 보자. 10시에 보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날 오전 10시에,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실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 부분을 이정근 전 부총장이 검찰에 얘기했을 거예요. 실제 그런데 본인이 안 갔다든가 아니면 가서 받아왔다든가, 받아왔으면 그거를 누구한테 전달해서 어떻게 주었다든가 이런 얘기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녹음 파일에 이성만 의원의 육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만 의원이 저렇게 가서 검찰에서 주장을 했을 때 검찰이 그러세요? 그러고서 그냥 넘어갔을까요? 전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13시간 조사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긴 조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이 추궁이 꽤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저 이성만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검찰 관계자 발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이 조사를 마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이. 그러면 이미 저는 검찰은 이성만 의원의 저런 전면 부인 이런 거 다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특이사항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성만 의원의 저런 주장을 검찰이 전혀 납득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한 민주당 측 관계자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인정 안 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강력하게 부인하고 들어가는 게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정말 받은 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적당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부인할 것도 부인하는데 적당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렇게 검찰 조사를 앞두면 많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이 편향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편향된 걸로 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맥락이라는 거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때 정황들이나 그때 상황을 같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죠, 당연히. 근데 본인이 그거를 설명하지 않고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그것만 모면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관계자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자기 발목을 더 잡을 수도 있다. 차라리 들어가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 성실히 소명을 했다. 지금 제가 방어권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저한테 불리할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이 사람 순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자, 신우숙 변호사님,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또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번엔 뭐 때문에 설전 벌였습니까? 네, SNS를 통해서 이제 설전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발단은 이제 박찬대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를 거부했다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출입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반박을 하면서 이제는 김의겸 의원 대신해서 박찬대 의원께서 민주당발 가짜 뉴스를 담당하기로 한 건가? 라는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이 사안에 왜 가만히 나를 끌어들이냐. 네네. 아무리 내가 밉다 하더라도 일개 장관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문자 메시지가 그 국가 예산이든 법무부의 공적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발송된 거 아니냐. 왜 개인적으로 반박을 하는데 국가 돈을 쓰느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반박이 이루어진 거고요. 한동훈 장관이 개인적으로 내 문자 메시지를 쓴 것이고 내 보좌진 문자도 쓰지를 않았다. 나의 핸드폰에서 나의 돈으로 했고 무엇보다도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문자 메시지 시스템이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뭐 저희 국민 입장에서는 자주 있는 설전이라 항상 그렇습니다. 이번엔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근데 결론은 항상 같은 것 같아서 이제 흥미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저는 좀 지도층이나 고위층 인사들이요 국민에게 좀 뭐랄까 일단 좋은 전통과 유산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박찬대 의원의 말이 틀려서 발끈하시는 거 이해해요. 네. 그러면 국무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비판하고 해명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굳이 이걸 갖다가 불필요한 말까지 해서 확전을 시키는 거는 저는 조금 좀 한동훈 장관께서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이 왜 날 끌어들이냐 여기서 끝났으면은 물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예민하게 할 필요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찬대 의원 얘기를 제가. 예, 그 끝에 뭐라고 이제 말을 했냐면 문자 메시지조차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찰을 개인 사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코멘트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으로서 반박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박찬대 의원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한 말을 했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김의겸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뚝이 무너질 때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리잖아요. 네. 김의겸 의원도 좀 말씀하실 때 팩트 파인딩을 기자 출신이잖아요. 전부 다 좀 하고 좀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답답함이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설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게 두 사람의 설전입니다. 과거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 정말 감탄하고 그런 능력에 대해서 저도 부럽습니다. 일부 언론이 뭐 조선 제일검이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저는 조선 제일혀다. 조선 제일혀입니다.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검사 때 저를 조선 제일검 그렇게 부르는 거는 민주당 쪽 분들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덕담하셨으니까 저도 덕담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유동규 씨입니다. 자, 유동규 씨가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연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데 유동규 씨 과거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진상 씨 저택에서 3천만 원 전달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하셨는데 혹시 당시 상황 자세히 설명 가능하십니까? 좀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매일같이 자신의 재판도 있고 그리고 증인으로 또 불려나가는 또 다른 재판도 많기 때문에 피곤하긴 할 겁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테고. 그게 이제 터져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판 과정에서 호흡 곤란 호소하고 또 심지어 재판이 연기될 위기까지 처했는데 어떻습니까? 신은숙 변호사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유동규 전 법무장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단 재판 일정을 보면은 김용,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선거와 관련해서 주요 핵심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의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증인으로 출석하다 보면 보통은 짧으면 1시간 30분에서 길으면 2시간 정도에서 이제 증인 신문이 끝나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감당을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됐다라고 하고요. 정진상 씨 재판에서 16일 날 그날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 그날이면 끝이었는데 그걸 마무리조차 못하고 연기를 19일로 했었습니다. 근데 19일 날 다시 또 30일로 연기가 돼 있는데 그 이유는 18일 날 응급실을 방문할 만큼 심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유동규 씨 건강에 이상이 없기를 바라고 재판을 다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게 개인적 희망이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또 한 사람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전우원 씨입니다. 자, 전우원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이자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제 큰아버지인 전제국 씨로부터 절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병우 위원님, 더 이상 내 조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그렇죠. 아니 전우원 씨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제 뭐 폭로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 폭로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사실 저희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제국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본인의 아버지 때문에 뭐 재산도 이제 검찰에 압수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주로 이제 조카인 전우원 씨에 대해서 마약 복용 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이제 화가 난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걸 전우원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폭로를 한 거거든요. 또 이런 문자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전제국 씨 입장에서 본다면 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조카에 의해서 저런 식으로 자꾸 무차별적으로 폭로가 되니까 이제 아마 저런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우원 씨가 뭐 마약을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뭐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해서는 수십 년 전에 뭐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네. 해서 그 이후에 뭐 추가 수사 이제 추징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걸 전우원 씨가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 저는 누군가가 좀 사실관계를 규명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우원 씨가 과거 전제국 씨의 숨겨둔 자금에 대해 언급했던 모습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재력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희 가족의 재산이나 이런 게 다 전제국 씨한테 많이 몰렸고 뭐 저희 연희동 자택에 있는 금고라든지 이런 거의 위치를 밝혀낸다면 어느 정도 제 말에 신빙성이 있다는 거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우원 씨뿐만 아니라 신은숙 변호사님, 전우원 씨의 어머니도 이 폭로에 동참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방송이 19일 날 KBS를 통해서 나갔던 방송인데 여기에서 이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우리 세간에 많이 알려진 국권화폐가 있었다라는 증언입니다. 일단은 최 씨는 차남이죠. 전재용 씨와 결혼을 했었고 이혼을 한 전재용 씨의 전처가 되고 이제 전우원 씨의 어머니가 생모가 되겠죠. 이분이 이제 전두환 씨 집에 연희동 자택에 10,000원짜리 국권 나발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랫동안 숨겨놔서 벌레가 생길 정도로 많이
많이 돈이 잠겨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들이 모여서 이 국권을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국권하고 신권을 섞어서 10,000원짜리를 섞어서 다시 돈다발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증언을 해서 사실 굉장한 충격을 줬는데요. 제가 사실을 붓고 이제 검찰 시보를 할 때 중앙지검에서 흔하게 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국권화폐 사기였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국권이 얼마나 많은지 시중에 유통을 시키지 못하니까 그거를 바꿔주면 10%를 떼고 준다라는 이 사기에 현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실체가 드러난 것은 사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돈이 꼬일 정도로 벌레가 꼬일 정도로 돈을 많이 가졌다라는 건 일반인들이 사실 경험하기 쉽지 않은 거여서 이게 진실인지는 밝혀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는 돈은 얼마나 더러운지 그거를 만지면 엄마가 항상 손 닦으라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이건 썩지도 않고 벌레도 안 꼬인다.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진실을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아니 저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시점이에요. 네. 사실은 1995년에 이 수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폭로들이 95년 이전 상황이라면 저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근데 이제 95년 이후라면 수사를 받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당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저렇게 되면 결국 추징금 뭐 이런 걸 내지 않고 집에 돈을 숨겨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우원 씨나 전우원 씨 생모인 최 씨의 주장에는 그 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뜨거운 정치 이슈를 여야 서로 다른 시각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신통한 맞짱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영상으로 보시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후쿠시마 해양 투기 반대한다! 일본 정부야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 동안의 본격적인 활동을 이제 시작합니다. 시찰단은 오늘 도쿄 전력을 포함한 일본 관계자들과 회의도 하고 구체적인 시찰 항목도 결정을 합니다. 화면 보시죠. 어제 출국했죠. 어제 출국하고 뭐 일본이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본의 경제산업성 도쿄 전력과 면담을 하고요. 23, 24 이틀간 후쿠시마 원전 현장도 방문합니다. 그리고 26일 금요일에 입국한 일정, 5박 6일 일정으로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자, 시찰단은 과학적인 검증으로 국민의 신뢰를 주겠다. 이게 바로 시찰단의 목적이자 역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각 분야별로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이고 또 실무진 분들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말 상세하게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국민분들도 많이 신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찰단의 역할과 목적은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야 입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인데 현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 그냥 구경 간 것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김영우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 원전과 관련해서는요. 가장 권위 있는 기구는 IAEA입니다. 네. 국제 원자력 기구예요. IAEA에서 이미 또 한국 팀도 포함이 돼 있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그 오염수에 대해서 계속 지금 검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찰단의 경우에도 당초 이제 1박 2일 아니겠는가 이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5박인가요? 5박 6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박 6일로 이제 체류 기간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번에 누가 가는가 하면은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유국희 그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시찰 단장을 맡고요. 네. 모두 21명이고 그 21명은
원전의 모든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실력자들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자문단도 한 10명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또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찰단은 가서 제대로 보고 또 돌아온 이후에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무엇을 어떻게 봤는지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신뢰를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다. 다만 걱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말이죠. 네. 지난번에 우리 광우병 파동 때도 그랬고 또 성주 사드기지 참회 네.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가짜 뉴스가 많았단 말이죠. 괴담이 많이. 뭐 머리에 구멍 송송 난다 그러고 암 걸린다 그러고 막 이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주 참회가 정말 잘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어떤 괴담이라든지 악성 루머,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이 전문가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것이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본인들 스스로가 걱정이 되겠죠. 네. 이것이 위험하다면 일본 국민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악용하는 것은 퇴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부분 다 동의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IAEA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겠죠. 네. 그러면은 믿는데 시찰단 왜 보냈죠? 시찰단 보낸 거 자체가 오히려 그러면 또 정치적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한쪽으로 말씀하실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앵커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이 시찰단의 목적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안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안심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의문 나는 상황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료 채취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거를 부인한다면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IAEA가 시료 채취해서 그 결과를 내놓는다면 또 그거 또 보겠지만 그러면은 IAEA가 다 할 거면 굳이 시찰단을 왜 보냈냐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가서 일본에게 이거를 회피하는 명분만 준다면 아니 보냄만 못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IAEA 결과는 직접 가서 보는 게 아니니까 더 안심하기 어렵다 해서 더 안심하기 위해서 간 거라면 IAEA의 검증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걸 더 들고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당연히 주권 국가가 뭐 거부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의 부분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팩트고요. 그 팩트를 다 이야기해주고 투명하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한계도 분명히 밝힌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5박 6일 일정으로 출국했고 어제 26일에 입국합니다. 아마 입장 발표가 반드시 있을 건데 어떤 내용을 갖고 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장외 집회까지 열면서 지금 일본 시찰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주말에 장외 집회 참석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모습 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가 없고 위험한 물질이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 불러다가 그 아까운 돈 들여서 헛소리 잔치 하는 것 옳지 않다. 자,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가 장외 집회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걸 두고 또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격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혹은 물타기용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물타기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지금 그 장외 그 시위하면서 하는 얘기 들어오면 네. 일본에서 시험수 아니라 더한 걸 가져와도 계속 반대할 기세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쓸모없는 거니까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도 굉장히 웃겨요. 아니 바다로 간다고 해서 바다로 버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쓸모 없어서 버리는 걸까요? 난 그것도 좀 웃기고
처리된 오염수라면은 버리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라면은 결국은 반일 운동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일 운동이고 결국은 나중에는 죽창 들자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정치적으로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권은요, 제도권의 역할을 먼저 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의회 제1당이에요. 네. 그래서 제도권 밖에 어떤 사적 해결 방법을 우선시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요. 그리고 저런 데 나가면 발언이 과격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도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면 전환용이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게 네. 제도권의 노력을 먼저 다해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죠.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